안녕하십니까. 국립대과학관 온라인과학관팀 남정 연구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나도 유레카 과학특강의 네 번째 강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사랑의 화학 카이랄성의 신비이고, 강연자는 영남대학교 화학과 박정학 명예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영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며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학술위원,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과학기술 홍보대사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중등 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학관에는 처음 왔는데 오늘 이 청중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드시고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을 처음에 하기 전에 이 담당하시는 여기 연구위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청중이냐 했더니 주로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강의 내용을 정리할까 하다가 초등학생 위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좀 재미없을지 몰라요. 또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도 강연을 자주 가는데 가면은 쉽게 해야지 학생들한테 화학이라는 딱딱한 과목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강연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ACS라고 적힌 이게 American Chemical Society라고 미국 화학회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KCS가 있죠.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이런데, 이 미국 화학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현상 수배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현상금이 1,000조 원인데 현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화학물질이 아닌 걸 찾아오면 1,000조 원을 주겠다는 거죠. 화학물질이 아닌 걸 찾아오면. 지금 학부모님 어떠세요? 화학물질이 아닌 걸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한테 가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나와요. 나무, 화학물질 아니다, 공기. 이런데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물으면은 화학물질이 아닌 게 없다고 금방 알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0조 원이라는 현상금을 내걸 정도라면 자신이 없으면은 미국 화학회가 안 하겠죠. 미국 화학회는 회원이 한 2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화학산업과 교육연구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건데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는 대한화학회가 있는데 여기는 한 2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배쯤 돼요. 그러니까 미국 화학회는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이런 걸 내걸만 하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아닌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마치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늘 주변에 있어서 그냥 있겠거니 인식 안 하는 것처럼 사실 화학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화학 이야기라는, 오늘 제목은 화학 이야기인데 화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로 초중 학생들을 만날 때에는 화학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앉아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사진을 한번 올렸습니다. 제목은 화학 이야기고요. 이 인류의 역사를 배우면 이 인류 문명이 있죠. 이 인류 문명이 이제 예컨대 석기 시대니 원자력 시대니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문명입니다. 시빌라이제이션인데, 이 인류 문명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아있던 또는 존재했던 인류가 도구를 무슨 재료를 가지고 제작을 했느냐, 따라서 이렇게 인류 문명을 구분을 하고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인류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 인류 문명을 이름 짓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도구 제작 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석기 시대. 진짜 그렇죠. 돌 가지고 그냥 있는 돌 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을 했죠. 그 다음에 석기 시대도 좀 더 나누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나오는데 구석기 시대는 그냥 자기들이 그 인류가 발견했던 돌을 그냥 써서 만든 거고 신석기 시대는 그나마 그 돌을 다듬어서 화살촉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죠? 어쨌든 인류 문명 석기 시대라는 게 도구가 돌로 했다. 그죠? 도구 제작 재료가 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끓는 점이 비교적 낮은 구리 또는 납 등 이런 걸 녹일 수 있었을 때 도래한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도 청동기라는 도구 제작 재료로 이름이 지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더 이제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구 제작 재료에 따라서 시대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면 과연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 이 기준으로 분류를 하자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가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는 거의 컴퓨터로 움직이는 이 운반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전기 자동차는 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뭐 온갖 이런 부품들, 이게 이 폴리에스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릴린, 자동차에는 플라스틱이 대략 한 5, 60%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쇳덩이 같지만 아시죠? 좌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탄성체, 중합체라는 것은 고분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봅시다. 그러면 이런 재료는 뭐예요? 우리 학생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재료들을? 화학 물질이죠. 돌이나 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강도가 강한 세라믹으로 다이아몬드도 이걸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고, 거기에서 총화가 뭐 AI니 IoT니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기본 소재는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도 무슨 물질일까요? 화학 물질입니다. 와, 그렇죠. 정말 빨리 알아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도구를 제작하는 재료로 시대의 이름을 지었다면, 문명이 있다면, 이건 지금 무슨 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학생 무슨 시대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빠도 잘 알고 학생도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화학 시대입니다. 방금 본 플라스틱, 세라믹, 합금, 반도체 전부 다 화학 물질이죠. 도구 제작 재료를 봤더니 화학 시대임에 분명하네요. 자, 그럼 에너지의 관점에서 봅시다. 문명을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구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 그래서 화학 물질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명이 이루어지고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화학 시대를 알았어요. 그럼 에너지 한번 볼까요? 석기 시대. 물론 불을 발견했을 때 그때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캠핑을 갔다 또는 야외에 트레킹을 갔다 할 때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나마 구워 먹고 나서 인류의 수명이 확 늘어났다고 그러죠. 세균을 피할 수 있어서. 그죠? 자, 이게 석기 시대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캠핑을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버너를 쫙 켜가지고 연기 하나도 안 나고 빠르게 원하는 그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랜턴을 켜서, 랜턴 속에는 전지가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힙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거대한 산업 얘기 안 하더라도 캠핑 얘기를 중심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실제로는 화학 변화, 화학 반응입니다.
랜턴에 있는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화학자들 용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산화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번호에서는 기체 또는 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타는 연소 반응이죠. 결국 화학 변화를 이용해서 지금은 에너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봐서도 지금은 화학시대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화학이란 뭐냐? 지금 화학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은 처음 듣잖아요. 그죠? 그럼 화학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보라 하면은 아주 쉽게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화학은 물질, 조금 전에 말한 게 다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일으킬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화학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정말 너무 쉬워요. 그렇죠? 물질과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학이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 화학 물질이 다 많고, 그런데도 우리는 화학이 마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사실 못 느끼죠. 공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럼 이제 물질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가스, 플라스틱, 세라믹, 식품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게 바로 의약품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하면은 열이 나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면은 지금 정아무개 질청장님께서 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화학물질, 의약품. 타일레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상품명인데 내가 사실 이야기 안 하는 게 맞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바로 화학물질이 이렇게 생겼고, 이 물질의 이름은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이게 이제 진통작용도 하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도 화학자들이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제로 또는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백신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지만 치료제는 전부 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요. 만약에 화학이 없었다면 의약품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소재, 온갖 지금 새로운 우수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는 온갖 새로운 재료들, 옛날부터 있던 쇠, 구리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새로운 재료들, 화학자들과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연구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물질. 생물질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또는 식물, 동물 같이 살아있는 생물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생물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우리 몸도 화학물질입니다. 화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화학물질로 오염이 되고 이래서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물질입니다. 지금 여기 아주 근육이 좋은 남성이 있죠. 남성의 주인공 이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름, 얼굴을 쓰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대요. 초상권 침해라고. 근데 아주 유명한 배우의 근육질 사진인데, 이 근육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은 아미노산이라는 게 쭉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말 하얗고 건강하게 보이는 이 치아 이빨 있죠. 이 이빨은 인회석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입니다. 칼슘이 들었고, 인이 들었고, 산소가 들었고, 탄소가 들어있는 화학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작동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피,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건데, 화학물질을 여기 보면은 철, 쇠 있죠. 철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도 화학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학물질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죠.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아침에 요새 우리 빵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의 주식은 밥이었지만,
근데 이 빵 보면은 탄수화물이에요. 빵은 탄수화물입니다.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의 이름이 보면 이래요. 탄소하고 이 C가 탄소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탄소. 그 다음에 수라는 게 물이잖아요.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물질이 탄수화물, 그게 빵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렇게 화학,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화학 물질임을 강조하고서 제가 쓴 거지, 이거 자체를 지금 우리 학생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배울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단백질, 우리도 음식으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품도 화학 물질이에요. 이제 좀 화학 물질이 바로 내하고 정말 관계가 깊고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지금 현세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 학부모님도 그렇고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먹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다시피 도시가스, 그죠? 메탄가스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태워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얻잖아요. 자동차 어떻습니까? 휘발유 또는 디젤유라는 그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 화학 변화와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전기는 지금 천연가스 발전하죠. 원자력 발전하죠. 등등등 하고, 지금은 이제 재생 가능한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죠. 수력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이용한 발전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기는 대략적으로 크게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 석유를 태워서 얻는 발전, 그 다음에 값비싸긴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천연가스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전부 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화학 변화예요. 자, 그러면 화학이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할게 원자력 발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석탄, 석유 발전을 좀 늘렸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일시에 다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많이 부족해지겠죠. 선생님이 우리 학생 나이쯤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 9시 되면 불 다 껐습니다.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충전해서 휴대폰 충전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내가 어린 학생이었다면 심심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심심한 정도가 아니죠. 앞에 여러분이 보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화학이 없으면 사실 문명 자체가 지금은 어쩌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좀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섭나요, 너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약간 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화합물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원소의 종류 세 가지를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원소 H, 그 다음에 NA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불러요. 독일어권이나 또는 일본 이런 정도에서는 나트륨이라는 말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지금도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하면 전부 소듐이라고 부르는 NA이거든요. 그 다음에 N, 이게 질소입니다. 공기 중에 대략 5분의 4를 차지하는 질소 기체는 이 질소 원자 두 개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자들, 이걸 다 원소의 원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전자를 한 개 뺏기면 원자 속에는 전자도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도 있고 전기가 없는 중성자 이런 것들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뭐 화학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원자들이 보통 때는 중성이에요. 플러스 전기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들이 전자를 한 개 잃으면 양이온이 돼요. 그럼 요거는 우리 학생 무슨 양이온일까요? 수소다. 수소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해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은 무슨 양이온? 수소 양이온이겠죠. 그죠?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간혹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시험 문제 낸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소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듐 양이온 이래 부르겠죠. 이까지는 학생들이 답을 다 썼어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온일까요? 이게 좀 화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암모늄 이온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니까 농협 이온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농협에서 NH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싫어합니다, 이거. 물론 그 많은 학생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근데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대략 한 70%가 물이라고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물. 그래서 이건 아마 화학을 안 배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물 H2O. 자, 여기까지도 여전히 진지하죠. 지금부터 넌센스 화학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이용한다는 거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힌트입니다. 철, 그 원소 기호가 Fe예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입니다. 철 원자 2개하고 일산화탄소 분자 1개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우리 학부모님 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우리가 마셔요. 이거 잠 쫓으려고. 힌트가 많이 나갔는데요. 커피입니다. 볼까요? CO, FFE인데 FE, FE 2개 이렇게 배치하는 순수만 바꾼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남은 한 개의 넌센스 퀴즈 우리 학생도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면 좀 머리를 식힐 수 있잖아요. 철, F인 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니켈, Ni라는 원소 기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K는 칼륨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회의에서는 포타슘이라고 부릅니다. K는 칼륨 또는 포타슘이에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버님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이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휴대하는 무기. 핸드폰이 무기로 될 수 있겠네요. 위협하면. 학생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방금 학생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와, 대단하다. 앞으로 화학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어봤고요. 자, 그러면 화학이 약간 물질과 에너지를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화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망치는 게 아니고 아까 화학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질과 에너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랬죠. 자,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질을 마구 퍼서 씁니다. 화학을 모르는 걸 무식이라고 내가 적었는데, 그러면 자원 고갈이 일어나요. 마구 퍼서 쓰고 낭비적으로 많이 쓰면은 뭐가 일어나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일어나요. 화학을 알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환경 파괴, 물질의 낭비 일어나지 않겠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를 포함한 온갖 땅 속에 있는 물질들 또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물질들은 유한합니다. 절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자원 고갈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화학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화학 지식이 있으면 바로 최소한의 물질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얻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염 최소가 되겠죠. 적게 쓰니까. 적게 쓰고 적게 버리니까 자원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유효하는 자원을 결국 써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의 손자의 손자, 그 다음에 손녀의 손녀도 써야 되거든요. 인류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세상을 살리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자체가. 그러니까 좀 과장인가요? 나는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화학을 알아야 산다. 이런 거창한 명제를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내밀 수가 있는 거죠. 화학을 알아야 산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락스하고 세제예요. 산성세제. 자, 락스. 무슨 역할을 합니까? 때 묻은 거 이렇게 표백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작용이 있어요. 이거 하면은 뭐 굉장히 그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표백제라고 그래서 지금 은수저도 지금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데 은수저를 표백제라고 그래서 락스로 닦았더니 도리어 더 새까매졌어요. 실제로 락스로 닦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혹시 집에서 건붕어 키우나요? 건붕어가 이렇게 물을 갈아줘도 하여튼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전체가 세균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박테리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잘 되고 튼튼하니까 이제 우리가 괜찮은 건데 어쨌든 건붕어는 우리보다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붕어가 자꾸 죽길래 이 어항을 소독하려고 락스를 조금 넣었더니 도리어 건붕어가 죽었어요. 아니 소독제고 그런데 이 건붕어가 죽었어? 이거 소독제 맞아? 표백제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락스를 이렇게 뒷면에 있는 레이블, 라벨을 보면은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포아염소산 소듐이라는 걸 물에 녹인 거예요. 농도가 사실은 무지무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몸에는 그렇게 해롭진 않아요. 예.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도록 그 관계당국에서 허가를 낼 때 다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포아염소산 소듐, 다른 말로 한자 말로는 차염소산 소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큰 강산화제예요. 산화제는 다 독성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무지무지하게 그 몸체의 질량이 작은 건붕어한테는 엄청난 독이죠. 그래서 건붕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산화제니까 은을 산화를 시켜요. 은은 하얗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산화되면 산화은인데 이게 흑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겁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붕어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성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화장실 청소 사실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니까. 변기도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이 변기 청소하는 것은 강력한 산이 들어있는 산성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거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부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주부가 아니고 일본의 어느 주부가 점심때에 이제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화장실 청소하는 날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아이들 밥 지어서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돌보는 게 참 주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어졌어요. 그래가 화장실 청소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해야지. 그래서 생각한 게 락스도 세제고 산성세제도 세제니까 두 개를 섞어 쓰면 빨리 청소가 되겠다. 그래서 빨리 하고 약속 장소로 가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 효과가 2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화장실 청소할 땐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문을 닫고 하니까. 하다가 호흡 곤란이 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식구들은 다 집에 없어요. 주부 혼자서 남아 있었겠죠. 그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모르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 휴대폰 들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그 락스 뒷면에 라벨 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절대 두 개 함께 섞어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화학 변화를 갖다 내가 우리말로 적었는데요. 이게 바로 락스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산성 세정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면 염소 기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학생 되면 아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적었는데
이 염료가 황록색 기체예요. 이거보다 약간 연한데 황록색 기체예요. 이거요. 굉장히 독성이 큽니다. 독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중요하죠. 연합군이 반대편에 있고 여기 독일군인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독가스를 막 날렸어요. 근데 바람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독일들도 피해를 보고 했지만 이게 섰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섞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화학 지식만 알았어도 그 락스 그 플라스틱 통 옆에 뒤에 붙어 있는 라벨만 제대로 읽었어도 목숨을 잃는 일 없었겠죠. 화학을 알아야 산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 초등학교 다녀요? 그렇구나. 이런 거 다 좋아하죠? 이 포테이토 칩 뭐예요?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그 다음에 크래커. 이것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기름에 튀긴 겁니다. 살짝이든 크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식으로 정말 많이 먹습니다. 참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19년 전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죠. 발암물질. 그 발암물질 이름은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아크릴 아마이드 AA 독일인데 AA라고 적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걸 밝혔는데 2002년 4월인데요. 이게 보니까 하여튼 기름에 튀긴 이런 것들이 다 녹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분 또는 녹말. 이게 속에 이것들이 발암 위험하다. 우리하고 달리 지금은 우리도 이런 것들 많이 먹지만 서구인들은 이거 거의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야단났죠. 그러니까 이게 2002년 그때 그 시간 현재 제가 이거를 4월 말에 이 뉴스를 그 외국 사이트에서 보고 영남대학교 모든 교사들의 편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이게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 아는데 근데 모르니까 대부분 자녀분들 데려가서 뭐 킹, 뭐 도날드 가서 좀 덜 사먹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영남 교수는 700명 좀 되는데 그때는 한 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다 보냈어요 내가. 심지어 의대 교수님한테도.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뭐 하는 분도 있고 무시하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얼마나 위험하냐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한자말로 음용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기준이 바로 0.5 ppb입니다. ppb가 요새 보면은 뭐 환경오염 물질 할 때 ppb니 ppm이니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데 1 ppb가 얼마나 적은 양인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여기 계시는 과학 전공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도 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1 ppb가 얼마나 묽은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적은 양입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이렇게 티스푼 제일 작은 티스푼이죠. 그걸 한 스푼을 딱 떠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집어넣어요. 휘휘 젖습니다. 다 녹았어요. 그때 수영장 풀에 녹아있는 설탕의 농도가 소금이든 뭐든 1ppb입니다. 얼마나 묽겠습니까? 그게 1ppb예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에 이게 0.1도 아니고 0.5 ppb가 들어있으면 파트 퍼 빌리언 10억분의 1인데 이게 들어있으면 이제 마시는 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거 한번 볼까요? 포테이토 칩, 프렌치 프라이 들어있는 거 볼까요? 예컨대 포테이토 칩에는 1200 ppb가 들었으니까 음용수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24,000배가 들어있네요. 엄청나게 들어요. 1200 나누기 0.5, 24,000배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고 또 제가 이 기사를 우리 교수님들한테 보냈잖아요. 아이들 사 먹이지 마시라.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박 교수님.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이 막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자들은 즉시 왜 생기지? 화학 반응에서 생기거든요.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에 생기는 반응을 찾아봤더니 뜻밖에도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화학 변화였어요. 그 화학 변화를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 마이알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기름에 전분이 들어있는 걸 튀길 때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는 반응 이름도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설마 그 감자에 생각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를 화학자들이 알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도 당연히 알아내겠죠. 그래서 지금 다 해결됐는데요.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튀길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주부님들이 이제 명절 되면은 뭐 튀김 만들잖아요. 그때 온도가 120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기름에 튀기면 이런 색깔이 돼요. 보통 그렇죠. 맛있게 생긴 튀김이 되죠. 그럼 하나도 안 생깁니다. 온도하고 관계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175도만 올라도 한 50 몇 도만 올라가도 300 ppb가 생기고 5도 더 높으면 180도가 될 때 1100 ppb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부님들이 제가 어느 주부 대학에 가서도 이 강의를 이거 말고 생활 속의 화학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할 때 했더니 그러면 일일이 뭐 온도계를 우리가 재라 말입니까? 주부들은 다 그 느낌과 손과 그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갈변하면 이거 위험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랗게 튀기면 괜찮다는 거예요. 화학을 알아야 산다. 좀 이렇게 좀 뭔가 공감이 좀 되시죠? 화학을 알아야 산다. 우리 인류 활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지금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다들 계시는데 자손을 낳아서 대대손손 인류가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그죠?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본 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국한식을 본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화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학 지식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화학 지식이 있어야지 적게 쓰고 더 기능이 좋은 물건이나 물질 또는 새로운 소재들을 최소한의 에너지로 만들면 자손한테 이 에너지 그 자원을 물려주면서 후손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화학은 다른 모태 학문이라는 말은 사실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도 안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모태 학문인데 저는 화학 박사입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박사학위 이름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닥터가 박사지 않습니까?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철학 박사. 제가 지금 미국에서 받은 학위증에는 PhD라고 적혀있어요. PH, 필로소피, 닥터 D 이렇게 적혀있어요. 무슨 소리냐. 화학 박사가 웬 철학 박사냐고. 사실 참고로 필로소피의 필은 사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인간 그렇고 그 다음에 소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필로소피다 이렇게 하는데 화학 박사가 철학 박사라고? 그런데 처음에 받았을 때 의아했는데 저는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왜 화학 박사가 철학 박사였는지. 옛날에 철학자들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은 뭐 철학 인문사역에서는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기원전에. 이런 사람들이 화학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우주의 4대 구성 원소는 흙, 공기, 물, 불,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이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인가? 정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공부하고 논하고 찾으려는 노력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화학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도 그만큼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철학 박사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자, 화학은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나 생물 같은 다른 과학에서도 화학이 쓰이고 화학이 없으면 공부 못해요. 옛날에 생물은 정말 옛날에는 동물, 식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반응하는 걸로 다 설명하죠. 좀 이따가 제가 그것도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화학하고 관계있어요. 의약품, 약학, 공학, 농학 전부 다 화학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있는 바닥처럼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 제4차 산업혁명 AI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화학의 기반이 든든해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반이죠. 철학처럼. 화학은 실용학문입니다. 지금 산업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든지 해서
아주 우수한 기능이나 성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지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경제, 화학 기반 제품으로 다 이루어지죠. 화학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중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21세기 유망 기술, 우리 학생도 알고 부모님들도 아시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NT,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그 다음에 ET, 인바이러먼탈 테크놀로지, 환경 기술. IT, 정보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21세기 유망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의 주가 바로 이런 것들이 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거 화학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컴퓨터, 그 화학에서 화학 물질인 소재로 뭐 컴퓨터 안 만들면 AI가 어디 있고 알파고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결국 화학 소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작동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 인력은 필수고, 그 다음에 화학 인력은 끊임없이 이제 화학 인력이 양성되고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재밌는 얘기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흐릿하게, 이건 학문적인 논문이라서 제가 흐릿하게 썼는데, 여기 봐봐. 2012년 얘기네요. 인공잎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잎에서, 우리 학생, 그 식물 나뭇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광합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식물로부터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뭐 고기만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되죠. 우리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은 인공잎은 그러니까 인공적인 잎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린 에너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지금 촉망받고 계속 연구가 되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연료전지로 청정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연료전지가 뭐죠?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산소하고 반응시키면은 물이 되면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게 연료전지잖아요. 그럼 연료전지의 원료 물질이 뭡니까? 산소는 주변에 많은데 수소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를 얻는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 수소 경제 얘기하는데 수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소는 없으니까요. 물을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를 할게 물이 H2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준 이유가 그거예요. H2O에서 수소하고 산소로 떼어내면 되는데 그걸 이제 물을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메탄가스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얻어요. 그래서 수소 뭐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수소 1리터를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또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수소가 지금 청정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우리 지구상의 75%가 넘는 물을 갖다가 분해를 시켜서 수소하고 산소로 딱 떼어내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게 연료전지고 그게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제일 바람직하죠. 수소하고 산소 만나면은 공해 하나도 안 생겨요. 물만 딱 생길 테니까. 이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수소를 얻어야 돼요. 수소를 얻는데 마치 잎에서 정말 값싸게 우리가 그걸 얻듯이 뭐죠? 그 탄수화물 얻듯이 이렇게 식물 잎처럼 이렇게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어디서 좋을까? 그게 바로 인공잎인데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촉매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 쉬면 허파에서 호흡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 호흡해서 산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으로 가려면은 촉매라고 불리는 게 없으면 우리 숨 못 쉬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온 산소가 우리 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보이나요? 근데 아직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인공수정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배우나요? 이게 정자가 이렇게 난자에 가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지 이제 태아가 생기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자가 힘이 좀 약한 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화학자가 소재를 만들었어요. 헤엄을 잘 치도록 도와주는 이런 소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화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2016년도네요. 이런 신기한 생명이 좀 더 여기 이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해당이 되죠.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상처나면은 우리 아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가치료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더하면 뭐 석유로 알아서 아무는 거죠. 이건 원래 더 좋은 물질, 옛날부터 이거 연구가 된 더 좋은 물질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
방금 얘기한 좀 더 화학이거든요. 화학이 관여합니다. 화학이 다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요새는 화학 한 개만 가지고 하는 학문이 없죠. 전부 다 공동으로 협업을 하니까요. 그죠? 또 화학이 관여하고 있어요. 화학은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언젠가는 자기도 직업을 가야 되는데 화학하면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일할 수 있나?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앞에 굵은 것에는 분야고 뒤에는 회사의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 특허를 다루는 변호사를 변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과 같이 미국에 갔는데 화학과 다니다가 치우고 법대로 갔어요. 요새 우리나라로 치면 법전원인가요?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특허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는데 정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정말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을 해서 이렇게 화학과 출신인 이분들이 전부 다 장관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있죠. 관료도 할 수 있고 뭐 교수, 물론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자, 제가 화학을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화학은 돈 벌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화학이 안 쓰이는 데가 없고 화학은 이 산업의 근본이니까 피라미드의 바닥처럼. 그러니까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달러 하나도 안 갖고 갔습니다. 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요. 미국에서 왜 내 같은 사람한테 공짜 장학금을 줬겠습니까? 화학 인력이 필요한데 너 와서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 남아서 종사하기를 바랐겠죠. 물론 저는 돌아왔습니다만은 학교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도리어 그 장학금 뭐 이렇게 일부 남겨서 이렇게 적으면서 갖고 왔죠. 달러를. 그럼 이제 유학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원서를 쭉 냈더니 뭐 다 오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개를 골라갔죠. 예. 그만큼 화학을 하니까 쉬웠다는 얘기. 화학은 일석사조 학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일석이조는 들어보셨는데 일석사조는 처음 들으시죠? 지금 보실까요? 저의 경우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가서 지금 미국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하나도 안 쓰고 돈 벌었죠. 그 다음에 공부도 했죠. 공짜로. 두 번째.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 받은 동안 미국에 한 4년쯤 있었어요. 보통 4, 5년 걸리거든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 여행을 4년간 공짜로 한 거죠. 일석사조. 우리 학생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도전해 보세요. 자, 이거 지금 거미줄에 나방이 이렇게 잡혀 있고 거미가 지금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 어떻게 되나요? 보통 거미줄에 잡히면 잡아먹히죠. 거미의 맛있는 식사가 되죠. 그런데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꽤 됐어요. 정말로. 1990 몇 년도지 싶은데 코넬 대학교 생물학과 팀이 아마존에 새로운 개체를 발견하기 위한 탐사 여행을 떠났어요. 하는데 나방이 거미줄에 걸렸는데 거미가 처음에 막 잡아먹으려고 거미가 어떻게 하죠? 와서 이렇게 거미줄을 챙챙 감아놨다가 힘이 빠지면 와서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먹잖아요. 근데 거미가 도망을 막 갔어요. 아니 거미줄에 잡힌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나방이 뭐가 두려워서 거미가 도망갔을까? 생물학 하는 교수님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당연히 학생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탐사대에서 같이 나방도 채집하고 거미도 채집해서 왔어요. 보통 생물학과 옆에 화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영남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근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목격했다. 어떻게 이거 좀 화학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화학 교수들 그래? 뭐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일주일 뒤에 뭐 좀 부탁을 했으니까 커피 한 잔만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답을 알려줬습니다. 왜 나방이 거미가 도망갔는지. 정말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랬더니 이제 화학자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도대체 나방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찾아봤죠. 이런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이 이제 어미 나방이 애벌레를 놓으면 어떤 식물의 잎에다 놓잖아요. 그 식물을 먹으면 이게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덩치가 커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려면 기체가 돼야지 우리 코에 동물 몸에 어디든 들어와야지 냄새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몸속에서 일부가 조금씩 깨져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는 기체가 됩니다. 쉽게. 기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냄새를 맡으려면 이게 돼요. 그래, 이 냄새를 거미는 맡고 본능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는 죽는 줄 아니까. 아니,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어땠어요?
나방의 목숨을 살려준. 그래서 나방 결국 이제 이 털고 날아갔어요. 수호천사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 교수님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옛날처럼 동물, 식물 이렇게 분류만 하고 관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화학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화학 생태계라는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게 화학 생태계라는 학문이 실제로 생물과에 화학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학생? 그럼 암컷 나방이 수컷 나방하고 짝짓기해서 알을 낳잖아요. 짝짓기 할 때 일종의 그 배우자 선택 조건이 네 가지인데 어느 걸까요? 미남. 4번 왜일까요? 와, 잘 맞췄습니다. 매력적인 냄새. 4번. 왜 그러냐? 이 수호천사 물질을 수컷 나방이 몸에 많이 갖고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 짝짓기하는 암컷 나방은 그 원래 엄마 나방이 이 물질이 들어있는 잎에 알을 낳아주지 않아서 지금 암컷 나방 몸속에 이게 없어요. 그럴수록 수컷 나방 이 냄새가 강하게 나는 수컷 나방하고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짝짓기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요. 이 암컷에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알에도 전달이 돼요. 엄마 나방뿐만 아니라 그 자식인 알에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자신과 자기 후손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목 나방도 화학을 알아야 산다 이런 얘기예요. 식물도 한번 볼까요? 식물 이게 여러분 그 맥주 만들 때 쓰는 호프 있죠. 한자말로 메가의 꽃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꿀벌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똑같은 건데 이 꿀이 있고 있는 암술 부분이 새까매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속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꿀벌은 자외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 따러 와가지고 그냥 오나요? 거기에 꽃가루 묻혀와가지고 이제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그 깜깜하니까 저쪽으로 직진해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꽃가루 바지에 소중한 그 꽃가루를 안 떨어뜨리고 직진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루바지 확률이 높아지죠. 식물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맛이 굉장히 쓴맛이 나요. 맥주 쓴맛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들, 다른 해충이 와서 암술 딱 잘라 먹으면 끝이잖아. 암술 못 잘라 먹게 하는 거예요. 맥주의 쓴맛을 내서 우리 맥주 마시는 어른들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학이라고 할게 우리 그랬는데 화학의 종류가 또 화학에도 들어가면은 분야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유기화학이라는 한 분야인데 여기에 제가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으로 나도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한 1500페이지, 한 1800페이지쯤 돼요. 넘어요. 그럼 학생이 생각할 때 이럴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은 지식이 정리된 책이라면 이렇게 많은 화학 지식이 쌓였는데 내가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습니다. 얘기를 앞에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미래학자 할 일이 있습니다. 고호율 질소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딴 거 아니고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워낙 안전하고 단단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 화합물로 못 만들어요. 질소를 고정한다는 말은 기체에 있는 그 질소를 화학물질로 만드는 걸 다른 말로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입니다. 보실까요? 인류는 이렇게 합니다. 보슈 화합을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온도를 400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우리 집 사는 1기압인데 200기압으로 해가지고 또 철 촉매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질소 1, 수소 3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2가 생기는데 그 100을 집어넣으면 겨우 10개쯤 생겨요. 수동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효율이 나빠요. 그런데 이거를 노벨상을 줬다고? 처음에 노벨상을 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효율이 낮아서 논란이 많은 게 아니고 이걸 보슈하고 하버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 암모니아가 또 뭘 만드냐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거든요. 폭약을. 그래서 연합군 공격하는 데 썼는데 이 사람을 왜 상을 주느냐? 아니다. 암모니아는 비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료의 3대 원소가 질소, 인산, 칼륨, 칼리잖아요. 비료를 줘야지 그 식물의 산출을 늘리는데 그래서 식량 문제를 사실 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아가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뭐 잘 살자면 아프리카에 기아가 있지만 그때는 뭐 전 세계가 그 기아를 거두는데 그래서 줄까 말까 줄까 하다가 노벨위원회에서 결국은 주자. 기한 게 더 많다. 과보다는 공이 많다 해서 준 거예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이죠. 자연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200기압 아닌 우리가 사는 이 기압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에서 자기 몸속에 있는 효소라고 불리는 촉매로 그냥 만들어요.
돈도 한 개도 안 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화학 지식이 얼마나 지금 미약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래학자 할 과제가 뭐냐? 바로 자연을 모방한 인공 촉매를 만드는 겁니다.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촉매. 이거 만들면 여러분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노벨 화학상 받을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학자가 돼서. 지금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연구들이 이루어졌는 예를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쓰고 해서 너무 비싸요. 근데 최근에는 2020년 작년이군요. 이렇게 값이 싼 이게 이제 칼슘, 뭐 수소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쓰는 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온도가 여전히 50도 높아.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쓰잖아요. 컴퓨터가 빨라지려면 뭐 CPU도 빨라야 되지만 결국은 그 메모리 소자에 썼다가 지웠다는 이게 빨라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한번 보실 거예요. 그 안에 실리콘 칩이죠. 여러분 컴퓨터는 1과 0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 1이 뭐냐? 0.5V를 1이라고 이렇게 그냥 정했어요. 그 다음에 0V는 0이고 0과 1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정의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전기를 하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광변색 물질이라는 걸 만들면 이렇습니다. 색깔이 없을 때는 1이라고 하고 청록색 되면 0이라고 정의하면 돼요. 0.5V가 1이고 0V가 0이듯이 그런 거예요.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빛은 전기보다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런 분자는 이 분자인데 이거는 가장 작은 실리콘 칩보다도 훨씬 작아서 정말 몸속에 심고 뭐 흔적도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무지무지 빠르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효율이 지금 떨어지거든요. 아직 뭐 실리콘 칩처럼 안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만들면 이것도 아마 노벨상에 근접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할 일이 꼭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방금 얘기한 거 예입니다. 이거 화학 이만큼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학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고온 초전도체, 앞에 고온을 제가 갈로를 했는데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는 구리 전선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저항이 있고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열이 발생해서 전기 손실이 일어납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해가지고 이 대구 국립과학대우강 올 때까지 대략 한 10% 이상 전기 손실이 일어나요. 전기 저항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대구과학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기 서울로 보내도 전기가 100%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전도체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부상열차 만들 수 있죠.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김이 술술 하면서 뭔가 날아다니죠. 자기 부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거 지금 영하 196도인 액체 질소에 담갔다가 꺼낸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 안 해. 처음 발견할 때 영하 269도에서 초전도 현상, 전기 저항이 0의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 현재 135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영하 269도하고 비교하면 135도는 온도가 높잖아. 그래서 고온이라는 말이 붙은 지금 뜨거운 고온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 지금 불과 한 80년 사이에 이만큼 온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물질을 만들면 즉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요. 이것도 노벨상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 가능성 있나, 이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연도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 있는데, 이거 보면 쭉 보면은 조금 전에 본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보니까 뭐 수원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소재가 바뀌고, 그거 함량이 바뀌면서 자꾸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만큼, 미안합니다. 이만큼 발전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학이 영어로 뭔지 우리 학부모님 아세요? 화학이 영어로? 영어로? 케미스트리. 이 케미스트리를 보통 줄였을 때는 앞에 넉자를 씁니다. 캠이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캠 is try야. 무슨 뜻인가요? try는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은 누구나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198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장 마리 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초청돼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화학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달라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었어요. 그죠? 꿈에 관한 책, 영웅전 누가 성공했는 거 읽기만 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 꿈의 주인공이 되라. 꿈에 관한 책의 저자가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도전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인류에게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직은 겁이 나요? 아니요, 쉬워요. Cam is try 하면 된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